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5%포인트, 0.5%포인트는 올렸어요. 네. 이제 보금자리론 얘기하기 전에 이 최근에 좀 인수위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좀 신중론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워낙 세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 좀 풀어서 좀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를 마쳤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일각에서는 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규제 완화론이 후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원희룡 후보자가 그 대선이 끝난 직후에 그 제가 어느 국회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 얘기입니다. 각자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적시해 받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시장 자율성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이 금융은 집값 잡기에 동원된 정책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천편일률적인 LTV 그리고 DSR 규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뭐 가계부채 뭐 증가하는 거 그거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 없이 좀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규제의 칼날을 대기만 급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게 이제 저번 3월 9일 대선 직후였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의 지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뿐만 아니라 좀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이게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제일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대출 규제 같은 거는 금융 당국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정책이긴 한데, 그 대출 규제가 있는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이 국토부 장관 수장의 좀 스탠스 변화, 그 후보자의 이 스탠스가 변화가 됐다라는 게 정말 유의미한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 규제 완화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작하기 전에 LTV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LTV 완화인데, 일단 뭐 신혼부부나 뭐 생애 첫 주택은 80%까지 해주고 아니면 70%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차주단위 DSR 규제, 뭐 발치기분들 다들 똑똑하시니까 이 DSR 규제가 어떤 건지 뭐 잠깐 짚어드리면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연소득 중에 내가 매달 내는 대출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걸 따져서 40%를 못 넘기게 하는 규제, 이게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LTV만 완화를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DSR 40% 규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LTV가 4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냐? 3억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80% 적용하면은 5억 6천만 원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 2억 원에서 3억 원이나 많아지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건 LTV만 완화됐을 때 얘기고, 이거를 DSR 40%라는 현재 이 시행된 규제가 여기에 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80%까지 받으면 6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30년짜리 주담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직장인은 주담대 말고 지금 기존 대출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냐? 잘해야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LTV를 완화해서 나 5억 6억 받을 수 있네? 뭐 이렇게까지 받는 거는 정말 힘들겠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네? 라고 해서 은행을 갔더니 고객님 근데 DSR 40%에 걸려서 이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LTV만 완화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DSR 규제, 차주단위 DSR 규제도 이걸 좀 풀어줘야지 실제 LTV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DSR 규제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부터 현재까지 인수위나 이 관련 인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언급 자체를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 정책적으로 보면 네네. LTV와 DSR은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른 규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이게 예전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2017년 한 8월 정도에 부동산 대책 첫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네. 그때 당시에 금리 빼고 모든 동원이 총 집합이 됐어요. 그때 나왔었던 게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뭐 이런 신도시도 지정하겠다, 모두 하겠다. 신도시는 좀 나중 이야기고, 아무튼 물량도 내보낼 거고, LTV도 뭐 기존의 70%를 60%로 하고, 양도세도 올리겠다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내놨어요. 이게 LTV는 정확하게 딱 부동산을 위한 대출 규제예요. 말도 딱 그거잖아요. LTV, 자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니까. 근데 DSR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랑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없는 규제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가계부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은행의 금융 위험성을 이렇게 담보를 하는 그 규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DSR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마 우리나라도 그 바젤 3 이렇게 그 국제 금융 협약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다르는 거예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가 아닐 때는 막 늘리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일단 국토부는 먼저 무조건 집값 안정화가 가장 부처의 최우선 목표인 곳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완만한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집단의 수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훅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올라가면 또 뭐가 부담이냐면요. 나중에 뭐 집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반대급부도 그만큼 세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치적 부담은 국토부 장관이 보통 많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니까 아직 후보자는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뭐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걸로 보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LTV만 풀어서 뭐 의미가 없다, DSR도 풀어야 된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 GDP의 거의 뭐 2배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DSR 규제가 도입되고 나서 실제로 가계 대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그러니까 12월부터죠. 11월부터 넉 달 연속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감소세로 돌아섰냐? 이 DSR 규제,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이걸 꺼낸 상태고, 실제로 이걸 뭐 각각 뭐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떠나서 이게 실제로 가계대출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성과로 거둬지고 있거든요. 근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를 풀겠다? 신호만 줘도 집값이 엄청나게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이 DSR 규제 잘못 언급했다가, 모르겠습니다. 뭐 DSR 규제 완화 안 하겠다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여서 좀 아리송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DSR 규제를 풀기 쉽지 않은 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냐, 얼마만큼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있냐, 이걸 조금 데이터로 보면은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DSR 2단계, 현재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 모든 차주들에게 적용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단계,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차입 한도의 한 80%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깎이는 거죠. 차입의 여력이. 그러니까 좀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37%, 60%까지 차입 한도가 깎이는 거고,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고, 증가율이 아마 좀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이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3%포인트 하락하고, 3단계 적용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한다. 4.5%포인트밖에 안 하락해? 이게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막 난리 났잖아요. 가계대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가 9% 늘었거든요. 이 9% 가지고도 난리인데, 이 DSR 규제가 도입되고 나서 4.5%포인트, 이 증가율을 절반으로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제다 보니까 새 정부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DSR 규제가 뭐
아까 서두에 물론 DSR 규제 때문에 막 대출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엄청 많은 거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좀 정책적인 관점에서 새 정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 집값 못 잡았다 이거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DSR 규제를 다 풀었다? 근데 집값이 또 올라. 이게 정치적인 출범도 안 했는데도 완화 신호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좀 들썩들썩 거릴 조짐을 보이는데 이거를 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일종의 좀 신중론 왜냐하면 5월에 이제 그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6월에 있으니까. 6월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신중론이 좀 득세가 됐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나 아니 금융사나 좀 이 묘수를 그래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로 DSR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 쳐도 그렇다고 뭐 이대로 갑시다. 그 내 집 마련을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까 염현석 기자가 말한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왜냐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보금자리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금융정책, 주택정책 네네. 이거는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화를 하고 싶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뭐 많은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지만 내 집 하나는 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산의 증식으로서도 주택은 부동산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급 올라가는 속도와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 근데 우리가 주식은 많이 당해봤었잖아요. IMF 때도 당해보고 리먼 때도 당해보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렇죠. 많이들 당하고 있는데 왠지 주택은 놔두면 그리고 내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몰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투자를 몰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정말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양날의 검이 있는데 특히 주택 규제, 그러니까 주택 대출 규제는 자산을 증식하려고 그리고 또 나의 자산을 갖고 싶어하는 이거가 정말 상반되는 구조가 정확하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진짜 묘수가 찾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의 좀 딜레마가 대출 규제 완화해야 돼요. 근데 완화했다가 집값 너무 오르면은 이거 정치적 부담이야. 이런 상황에 있는데 보금자리론이 왜 묘수가 될 수 있냐? 첫 번째로 이 대출 규제 완화를 못하는 이유가 DSR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이 뭔지 다 아시겠죠? 보금자리론이 뭐냐면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분들의 이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실수요자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일종의 정책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DSR 규제를 피하면서 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묘수냐? 첫 번째로 DSR 합산에서 보금자리론은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장인인데 집을 사고 싶은데 은행을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와. DSR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는 제 DSR 상관없이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DSR 규제를 뭐 완화시키든 강화하든 상관없이 보금자리론을 좀 많이 공급을 하면은 실수요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게 사실 새 정부의 정책 취지가 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실수요자만큼 그러니까 뭐 생애 첫 주택 취득자나 뭐 신혼부부분들 아니면은 다자녀분들을 위한 이분들만큼은 이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게 큰 정책적 줄기잖아요.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또 보금자리론의 장점이 막 무슨 뭐 요즘에 뭐 검수완박 이런 거 보면은 뭐 국회에서 막 법사위 통과시키려고 무슨 어떤 의원이 뭐 탈당을 하고 막 이렇게까지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보금자리론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택금융공사의 규정만 바꾸면 내부 규정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확실히 빠르게 시장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혜택을 다 주는 거잖아요. DSR에 대해서 합산 배제를 해주고 LTV도 좀 많이 주죠. 그리고
이자도 상대 시중보다 좀 낮게 싸죠. 해주고 그런데 그 혜택을 준 만큼 여러 가지 제약도 조금 있다라고 들었는데 제약? 근데 워낙 지금 대출 음. 그러니까 일반 금융사의 대출 자체도 워낙 지금 대출 예를 들어서 그 뭐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대출 주담대를 받았는데 유예 기간이 얼마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실거주를 안 하면은 대출을 회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집을 사두고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게 워낙 지금 일반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도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보금자리론이 정책금융 상품이라 소득 요건이나 아니면은 좀 받는 과정에서의 심사나 이런 게 더 꼼꼼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워낙 타이트해서 일반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 상품이랑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보금자리론에 걸림돌이 있다면은 뭐냐 걸림돌인데 너무 중요한 걸림돌이에요. 뭐냐 보금자리론은 현재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평수 제한은 없나요? 평수 제한 예, 뭐 국민주택 이하만 살 수 그 평수 제한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오. 집값 6억 원 이하. 6억. 근데 요즘 찾기 힘드네요. 그렇죠. 진짜. 김영균이 보금자리론이 짱. 물론 보금자리론을 받는 분들 제 밑에 후배 친구 하나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하는 LTV가 거의 70%까지 나와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값이 6억 원 이하라는 게 정말 딜레마인 거죠. 지금 서울 경기에서는 사실상 찾기가 힘든 수도권은 거 안 돼.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네, 10억 원이 넘는 중위값이라는 게 평균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를 찍으면 이게 10억 원이라는 건데 이 10억 원이나 되는데 6억 원짜리 보금자리론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비중이 2018년에 15%였는데 작년 9월에 8.2%까지.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아파트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약간 뭐 보금자리론 한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의 이 집값 기준을 6억 원에서 완화를 해서 9억 원. 9억 원 같은 게 왜 9억 원이냐면 이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 중에 보금자리론 말고 적격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집값 기준이 9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도 적격대출처럼 9억 원으로 하면 물론 서울 중위값이 10억 원이지만 그래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호갱노나 이런 거 펴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9억 원 언더로는 그래도 조금 찾을 나오죠. 수 있는 좀 여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네. 적격대출 9억 원, 그 왜 9억 원으로 된지 아세요?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우리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네네. 그때 집값이 막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떨어지더니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중 패권 전쟁 이러면서 금리를 한번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급하게 다시 규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게 9억 원까지 그다음에 15억 원. 9억 원, 15억 이렇게 이런 바운더리를 줘서 이런 적격 대출이란 말이 그때 9억이 처음 나왔었는데 되게 궁금하잖아요. 9억에 그러면 왜 9억으로 정했냐? 그랬더니 10억으로 하기엔 조금 많아 보이고 이미 그때도 조금 올라서 8억으로 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9억 원으로 정했다라는 거. 그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서울의 중위권에 그러니까 중저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9억 원으로 정확하게 키 맞추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책적 시그널 특히 막 적격 대출 이런 거 말할 때 되게 진짜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되게 보금자리론도 거의 그 정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9억 원이 넘어서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작년에 보금자리론 이 6억 원에서 9억 원을 하자라는 게 이게 뭐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 민주당에서 대출 규제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실수요자분들은 좀 터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금자리론을 이거를 한번 보자 했는데 그때 대출 한도만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만 했거든요. 근데 집값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걸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안 돼 있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까 염현석 기자가 말한 이거 풀어주면은 지금 집값도
또 오른다. 6억 원짜리들 7억 원 가고 8억 원 가고 9억 원 간다.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게 조금 그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근데 이게 또 9억 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억, 7억 원짜리 아파트들이 보금자리론이 풀려서 9억 원까지 간다? 이게 저는 오히려 정치나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이 59억 원, 거의 뭐 전용 155 제곱미터가 지난 15일 거의 60억 원이 갔는데, 근데 이 압구정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막 30억, 40억, 50억, 60억짜리 이거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막 정치인분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갔네. 우리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 정치를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집값 올라가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압구정, 뭐 청담, 소위 말하는 강남 쪽에 있는 집값이 막 50억, 60억 간다? 이거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압구정 아파트 60억 간다 해서 솔직히 신경을 못 쓰는 거긴 한데 별로 안 쓰이거든요. 장장 내가 가진 대출이 금리가 얼마나 올라서 내 원리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지,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막 무슨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오르네 해서, 물론 거기가 올라가는 걸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걱정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이 고가주택이 올라간다고 한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보금자리론을 완화하면서 이 6억, 7억 원짜리 아파트들이 9억 원으로 키 맞추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서민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게 또 올라간다. 말이 1억 원, 2억 원이지 1억, 2억 모으려면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금자리론을 9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아까 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게 4%가 넘었더라고요. 네. 4%가 넘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도를 풀어서 집값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이게 공급이 많이 된다? 와, 이거는 뭐 고가주택 올라가는 거는 그건 논외로 치고, 이게 오히려 더 새 정부에 진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도 올리는 것도 물론 보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선뜻 자신감 있게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딜레마죠. 다음 달에 당장 출범을 하는데 좀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사실 뭐 권순일 기자랑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대출 규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당장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분기 내가 이상할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집값 오르는 거에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뭐 누굴 탓하겠어요. 물론 정부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다음 시즌 전세가 끝나고 아니면 뭐 만기가 끝나고 아니면 새 집을 갈아타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다. 이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경제라는 거는 모든 학자나 뭐 고급 고위 관료라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게 없으면요, 정말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집값도 막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었던 게 시작 자체를 예측 가능성 없이 시작된 측면이 있어요. 탄핵이 되면서 이렇게 정권이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그 정권과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다 맡겨두자니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규제를 세게 하다 보니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반발을 하고, 근데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처럼 만약에 예측 가능성이 없이 또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5년 전에는 사람들이 여력이라도 있었죠. 빚이 없었는데 빚이 생겼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예측 가능성마저 없고, 특히 주변 환경은 금리는 또 올라가는 상황이고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인수위든 누구든 예측 가능성을 좀 나올 수 있게 시그널을 계속 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좀 보금자리론이 묘수로 떠오르는 건 맞는데,
이것도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새 정부 출범 그 부동산 정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니면 청문회 할 때 뭐 물론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그때 아마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네, 그걸 한번 좀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 5년 출입해본 경험으로 6월 정도에 종합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물량 위주로만 나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냥 제가 준비한